항상 보시면은 중간 선거에 빠졌다가 반등이에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 속도가 중요해요. 아니, 꺾이면은 시장은 올라간다. 예, 그래서 결국 고용 시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나스닥도 폭락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가 안 좋죠. 한국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별명이 콜동원이던데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게요. 콜콜 해가지고 콜동원인가 봐. 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이 참 난처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별명이란 거는 시장의 방향성과 같이 들어가는 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서 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006년, 2007년도였나 보다. 예, 그때 제 별명은 최후의 비관론자.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콜동원. 근데 이제 별명들이 또 막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참치형. 참치? 네. 왜냐면 동원 참치라고 해서 뭐 동원 참치. 참치. 누군들이 자꾸 붙여주세요. 뭐 똘똘이 스머프. 뭐 이런 것까지도 들어오는. 또 연상됐는데.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저는 다른 게 영화 배우가 더 좋은데 농담입니다. 네. 참 어이없네. 나 무슨 말인가 했는데. 농담이고요. 네. 예, 별명은 뭐 지어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때로는 돌팔매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추앙도 받고. 네. 참. 네, 뭐 예. 옛날에 뭐 갓동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맞아. 처음에 갓동원이었었어요. 그때는. 자, 어쨌든 이번 시장 한번 다시 우리가 뭐 빠진 건 없는지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죠. 예,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죠? 별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아가려면 발전이 있으려면 뭐가 틀렸는지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하게 저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작년 10월 달, 11월 달 이때는 저희가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금리를 안 올린다. 2023년까지 뭐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미 연준의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에요. 예. 연준이 하는 얘기 그대로 가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적이 11개월 달에 실적이 1월, 2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예.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 예측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작년 말 실적이죠. 그리고 또 1, 4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래도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1월, 1월, 2월에 좀 땡기고 그다음에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조정이 제법 세게 들어와서 중간 조정이 이제 중간 선거 해기 때문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3개월 빨라졌죠. 3개월 빨라진 이유는 그만큼 미 연준의 스탠스가 확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 틀린 점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2월 달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올림픽 동계 올림픽 지나면서 경기 부양책들이 막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웬걸 전쟁이 일어나고 예. 거기다가 웬걸 봉쇄 중국 공세.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들어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땡겼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일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왔고, 그 다음에 조정 폭이, S&P 기준으로 여기 보시죠.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13.49%고요. 고점 대비로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7%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20% 조정인데 거의 뭐 좀 훨씬 예측보다 더 많이 또는 그 끝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S&P가 조정을 많이 받을 때는 나스닥은 더 조정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에도 2018년에도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24, 5%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등했고 지금은 2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살짝 또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결국 이제 지금 질문은 여태까지 이렇게 틀렸는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거죠. 경기 침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또 빠지고 계속 빠지면서 아주 안 좋은 장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적도 깨지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대세 하락장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안 온다. 당분간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당분간의 그 범위가 길이가 어느 정도? 2년 이상. 2년 이상은 안 온다. 안 온다. 만약에 온다면 2024년 어느 시점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빨리 보는 거고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간 조정이 있고 나서는 제법 큰 폭의 반등이 있는 시장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이제 그 콜동원이나 별명이 붙는 이유는 이런 거죠. 저가 분할 매수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사야 된다. 저가 분할 매수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반등하는 시기가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계속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지금 지난 6개월 아니죠 한 5개월 정도 틀렸죠. 인정하는 거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시장을 29년, 30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데 7월 되면 맞춘 적이 더 많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 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도 좀 있고 아무튼 넘어가죠.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연준이 과연 이렇게 빅스텝 지금 0.5씩 0.5%씩 3번 더 하겠다 연속 3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 또 폭락을 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 하여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안 잡히니까 더 심한 조치들을 긴축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거 아니냐가 이제 시장의 불안인데 경기 침체가 그래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 여러 가지 다시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요 차트 한번 보면요.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계속 빠지는 차트잖아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은 S&P도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박스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우도 보시면은 빠졌다가 박스권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대세 하락장을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이 금리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 속도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중간 조정이 빨리 들어오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가 이렇게 지금 세게 들어오는 때는 보통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해.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이 중간 선거 해는 보통 빠졌다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항상 빠지긴 했고요. 그리고 되돌리는데 그 타이밍이 긴축의 속도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우선 가정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왜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지 부분도까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1980년대 이후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올렸던 때가 88년이죠.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올린 폭은 보시면 결국은 325pp, 그죠? 3.25%예요. 그리고 다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3%대에서 3.5% 수준이에요. 요때만 2004년만 400bp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와 여기 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보시면 가장 비슷한 때가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94년도와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예, 그래서 미 연준이 자꾸 94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정말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금리를 전에도 많이 올린 적이 있고 영향을 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선거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보시면은 중간선거회에 빠졌다가 반등해요. 그죠? 평균이 17%나 빠졌다가 반등합니다. 네. 근데 문제 앞두고 아니면 지나서. 그렇죠. 바닥 찍고 나서. 아,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아니면은 지나서.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반등을 시작해요. 시작해서 끝나고 시작해서 1년 동안입니다, 이게. 네네. 예, 반등을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락, 반등. 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이 바닥을 찍은 달이 다 틀려요. 7월, 8월, 2월, 6월, 10월, 5월, 10월, 11월, 8월, 9월. 중간선거는 항상 11월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찍는 시기는 1, 4분기인지 2, 4분기인지 3, 4분기인지 패턴이 없다. 4, 4분기인지 정확하게 정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항상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연초 대비해서 중간선거일까지의 평균은 0%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회복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번은 좀 틀린 게 아니냐. 왜? 이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예,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긴축 속도가 빨라요. 보시면은 긴축 속도가 안 빠르면 이게 이제 처음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금리 올리고 나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긴축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긴축의 속도가 빠른 이 구간 68년, 74년, 80년, 88년, 94년 이때의 평균은 올라가는 태놓고 푹 그리고 못 올라요. 한참 걸리고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중간선거가 빨리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가 일어나는 기간에 빠른 긴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요 다섯 차례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66년에서 68년입니다. 빠른 긴축이 이때 들어왔고요. 네. 그 전에 중간선거였어요. 보시면 훅 빠졌다가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8개월 조정. 그리고 7개월 만에 회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선거하고 긴축해지만 빠른 긴축은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66년도인데 보시면 이때는 보시면은 82년도, 84년도인데 보시면 훅 빠졌다가 올리는데 두 달 만에 회복하죠. 16.7%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경기 침체해요. 예. 그다음에 자 이때는 재미있는 게 보시면은 중간 선거이긴 한데 긴축이 없었어요. 경기 침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빠른 긴축이 오기 전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서 확 한 번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요. 두 달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나 빠졌다가 얼마나 올리느냐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가장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긴축을 많이 하느냐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3% 이상의 긴축은 빠른 긴축이라고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있었고 지금 6번째인데 5% 이상 올리면 빠지는 폭이 커요. 네. 그렇죠? 12%나 올리니까 크죠. 그렇지만 3% 정도 올릴 경우에는 큰 폭의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만큼 빠졌다는 건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는 것도 보시면 8개월, 7개월, 7개월, 9개월이에요. 지금 5개월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봤자 2, 3개월, 3, 4개월 정도의 조정 및 변동성 구간.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일어날 거고 금리 올리는 폭이 3% 정도면 괜찮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걱정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 거냐면 3% 아니면 어떡할까? 그렇지. 그 이상 인플레이션이 3% 잡히면 괜찮지만 예전에 폴 보커 같은 경우는 그렇죠. 20%?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까지 올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 올리고 10% 올리고 빠른 긴축에 요 때는 하락폭이 훨씬 크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같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포인트가 중요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저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의 주가 레벨이 지금 우리는 이미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황들이 평이하거나 아니면은 좀 낮은 상태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주 긴 사이클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긴 사이클을 보지 말고 그러면 코로나19 터지고 바닥 잡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거 얼마나 됐어요? 오른 게. 3년? 2년밖에 안 됐죠. 예. 오르고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나 왜 3년 이렇게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지? 마스크를 너무 오래 있었나?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꾸 뭐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은 해에 빠른 긴축이 있었던 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그건 얼마나 올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죠.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보시면 이 숫자 보고 있으면 안 잡힐 것 같죠, 뭐. 그렇죠. 지금 왜냐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네, 거니까. 게다가 뭐 유가 또 폭등했는데 뭐 더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요 숫자를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근원이에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근원. 보시면 훅 올라갔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훅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훅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오릅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이때 올랐어요, 장이.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빠진 거죠. 계속 올라가죠. 그죠? 11월 달부터 조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후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렇게 꺾일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아니, 꺾이면은 시장은 올라간다. 아, 꺾이면 그럼 꺾일 수 있는 환경이냐만 체크하면 된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는 이미 꺾였다. 예, 이미 꺾였다. 그래서 PC 인플레이션도 이미 훅 올라갔다가 꺾이고 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 가격. 그렇죠. 이 빠지고 식료품 거기 빠지고. 미국은 부동산이 들어가죠. 네, 부동산 들어갑니다. 부동산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그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피크냐.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저희는 한 7%대 나오고요. 실질로 뭐 그 시간당을 계산했을 때 한 5%대 중반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정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기거나 이제부터 점점 떨어진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예. 보시면은 8.5%에서 훅 빠져서 앞으로 2%로 간다. 이게 지금 예측치예요. 이게 맞다면 시장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뭐 확신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이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자. 조만간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11일 날 네. CPI 네. 미국에. 네, 나오잖아요. CPI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갔고 음식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고요. 이 세 개가 다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승 반전의 어떤 그 시그널로 보는 게 CPI와 이 코어 네, 근원 인플레이션. 이거의 PC 비교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얼마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느냐 계속 상승세냐 네. 이것만 계속 체크하고 꺾이는 새가 바로 주식의 반등의 시기다. 그렇죠. 이렇게 시그널이다. 시그널이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긴축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빠른 긴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기 침체로는 안 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물론 금리를 막 한꺼번에 5% 10% 올리면 버틸 경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미 연준이 경제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도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이 지금 안정적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고용 시장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의 펀디멘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차 얘기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는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낮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보시면 계속 올라갔어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를 살짝 찍었고, 찍었으니까 문제였지만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만 놓고 그 경기 침체가 올 확률, 12개월, 앞으로 12개월 안에 올 수 있는 확률을 분석한 결과 값은 계속 자꾸 옛날이랑 비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몇 대잖아요. 75년, 80년.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가까이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역전되고 이게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침체가 그렇죠, 시작이 그렇죠. 된다는 시그널인 그렇죠. 걸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랑 비교하시잖아요. 보시면 경기 침체 올 확률 뭐 80%, 100%. 저 때가 폴볼커. 예,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40%대까지는 치솟았잖아요. 항상. 지금 여기 있어요. 5%예요, 5%.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냥 파웰 의장이 그래 우리 그냥 너네들이 나 계속 욕하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인플레이션만 잡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불안감은 연준을 믿어도 돼? 연준이 저렇게 못 믿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뭐 옐런 장관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안 와. 뭐 이런 얘기. 이걸 믿을 거냐? 안 믿고 있죠,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계속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데. 요즘 SNS상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짤 올리면서 막 뭐 이런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뭐 사기꾼 뭐 이런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증시 격언 중에 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연준을 거스르지 마라. 결국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콜동원님이 믿으시는 거지요. 네, 콜동원이 되니까 별로 연준이랑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이 지금 이러한 시그널만 나오면 바로 연준의 의도대로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침체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 연준이 얼마나 더 데이터가 많겠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안 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트랜지토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확 꺼져버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자산 가치가 늘어야 됩니다. 부채를 끄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경기 침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날 거라고 또 예상하는 이유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출 증가율이 지금 9%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건 어떤 의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은행을 연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해준다는 건 결국 경제 활동을 잘 될 거라고 믿는 세력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있다라는 거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돈 떼일까봐 안 빌려주는데 오히려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속도가 이제 언제 이 위기가 닥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증가율이 있어요. 9%예요. 네. 그러면 9%가 계속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9%대가 유지된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언제 경기 위기가 올까요? 금융 위기가 올까요? 저게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냥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냥 네. 9%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쳐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거품 위에 거품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거품을 축소시켜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정말 빵 터질까요? 그거는 금리가 대출 증가율을 올랐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내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망했어. 네. 캐시플로우가 없어.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돈 줘. 그럼 이제 은행에서. 끝. 망하는 부도지. 거죠. 부도죠. 근데 은행에서 9%를 또 빌려줘. 아, 연장 롤오버를 해준다. 아니 연장이 아니라 추가로 빚을 주는 거죠. 아, 그걸로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을 해준다. 지금 9% 넣은 게 그거잖아. 그럼 이자가 9%면 그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한다. 부도 관리를. 아니, 관리를 한다를 떠나서 그냥 터지는 시기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저 정도로 높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가 안 와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그건 항상 보면서 분석을 하죠. 물론 그게 허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좀 비관론자들이 들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경기도 안 좋은데 대출까지 늘어나면 이거 금융 시스템이 또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대율이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펀디멘탈이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금융권이 특히 한국도 그렇고 그 대손 충당금 예. 충당금을 쌓아놨고 엄청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본금도 높고 여기에 예대율도 낮고 물론 한국 예대율 좀 높은 편입니다만 정말로 낮아요. 예. 이게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3.1입니다. 93이 아니고요. 63. 63점 정말 낮아요. 예. 그리고 전체가 93.1이에요. 많이 줄었다. 예, 정말로 많이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예, 올라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가계 부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16조 달러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으나 부채 비율이 78.5%밖에 안 돼요. 78.5%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연체율이 여기에 있어요. 예. 너무 차이 나죠. 그러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야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낮으니까. 예. 게다가 자기 자본 비율이 이렇게 높아. 티어 1만. 그러니까 우리 1등급 은행들 예.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봤었어요. 전체적으로. 예. 은행권의 전체 평균이 이렇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펀더멘탈은 아직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끄떡없다. 예. 아니 제가 최고의 비곤란자로 불렸을 때는 이 지표들이 다 엉망. 죄송한데 네. 그때 엉망이었는데 근데 그게 맞았나요? 비관론? 맞았잖아요. 맞았죠. 아니 그게 틀렸으면 이것도 반대지 않을까 질문들을 맞았으면 이것도 왜 그러시죠 지금? 아니 요즘은 뭐 전문가를 못 믿겠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계속 뭔가 좀 다르니까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의심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97년, 98년엔 제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온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불려 다녔었고, 예. 그게 숫자로 봤었을 때 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네.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예, 이자율이 얼마고, 모든 부분을 계산했었을 때 어떻게 금융위기가 안 올 수 있냐. 부실채권이 지금 얼만데. 그렇지.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도 2007년, 8년도에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가 불렸었을 때도 아무리 숫자를 계산을 해도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왜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으니까 제가 미국 시장 40% 폭락 온다. 우리나라 시장 폭락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잣대예요.
그 역시 똑같은 펀더멘탈 자태로 지표상으로 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금융 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냐 이겁니다. 예. 아, 우리 갓동원님. 요즘 콜동원님으로 불리기도 하는 우리 갓동원님이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모든 일은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지표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정말 뭐 제가 완전히 틀려서 미 연준이 뭐 경기 침체고 뭐 다 상관없고 나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냥 인플레이션만 잡을 거야. 보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이야. 그것만 하면 돼. 하면 제가 틀리죠. 근데 심지어 그 보커가 그렇게 잡았을 때도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와 금리를 감당 가능한 숫자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3%에서 5% 글쎄요. 어렵다. 예. 3%까지는 오케이. 3.5까지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 숫자가 4%, 5% 간다? 그러면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완전 어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공황을 일으키는 미 연준으로서 역사에 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옐런 재무장관이 똑똑하신 분이고 파웰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그래도 저보다도 제가 30년인데 저보다도 훨씬 몇십 년을 더 하신 분들일 테고 분석을 훨씬 더 많이 했었던 분일 테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것도 안 온다. 당분간은 안 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의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예상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소.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